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예일대 교수 세 분, 미로슬라브 볼프, 매튜 크로스먼, 라이언 맥에널리 린치가 함께 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제가 단순히 뭐 성공하고는 행복하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좋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란 과연 뭘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시작해 보는 건데요. 모든 건 결국 이 삶에 대한 어떤 깊은 의문을 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핵심 질문은 바로 그거죠. 그냥 뭐 오래 살고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삶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뭘까 하는 이 의문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오늘 저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쉽게 빠지곤 하는 삶의 자동 조정 모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내볼까요? 책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치 주변에 아무 반응도 안 하는 돌멩이처럼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생각해보면 좀 뜨끔한데요. 네네.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걸 딱 인용하면서 비슷한 맥락을 짚어주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이 말로 변화를 좀 거부하는 모습들, 개인적으로든 조직에서든 좀 익숙한 풍경 아닐까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효율성 질문의 어떤 함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 이런 질문들, 물론 유용하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최적화해 주니까요. 그런데 그런데요. 2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정작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더 근본적인 질문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실리콘밸리를 예로 들면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마치 기술하고 효율성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세상에는 효율성만으로는 안 되는 거, 혹은 효율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효율성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갈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이 할까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 이 질문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자동 조종 모드로 또는 뭐 효율성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서 왜라는 질문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서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좀 들여다봐야 할 대상은 어쩌면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통념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길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 아, 네, 그 슬로건. 네, 특히 그중에서도 행복. 이 행복에 대한 강조는 정말 대단하죠. 파스칼도 그랬다면서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맞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책에서 이 현대적인 좋은 삶의 기준이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지혜나 혹은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 힌두교 현자들, 또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 같은 걸 보면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이나 뭐 장수 이런 걸 최우선 가치로 두진 않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역사적인 인물들의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39살에 암살당하셨죠. 얼마든지 더 안전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그분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건 길을 택했습니다. 네. 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남북전장이라는 그 끔찍한 고통, 국가 분열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만약 개인적인 행복만 추구했다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불행을 원하진 않았겠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불행을 피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우리는 킹 목사님이나 링컨 같은 삶을 보면서 위대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삶에서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어떻게든 좀 피하고 안락함만 찾으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게 참... 삶과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삶 사이의 이 간극, 이 모순, 이게 핵심인 거죠.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가치 있는 삶
혹은 뭐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세속적인 복, 그러니까 뭐 장수나 건강, 행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개인적인 만족감으로 곧장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현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불편함과 고통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더 깊어지네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기분 좋은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삶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에 책임을 느끼고 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책임감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임감의 근원. 이걸 탐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마누엘 칸트죠. 칸트는 인간을 다른 존재와 딱 구분짓는 핵심 특징이 바로 이성, 리성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내면의 이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내면의 이성요? 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라, 약속을 지켜라 같은 이런 도덕 법칙들. 이게 뭐 외부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성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따를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존재. 와,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안의 이성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를 텐데 말이죠. 책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칸트가 말하는 그 보편적 이성이라는 것이 정말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혹시 이게 특정 시대, 특정 문화, 예를 들면 칸트 자신이 속했던 계몽주의 시대 유럽의 어떤 교육받은 구유한 남성 중심의 가치가 보편적인 것처럼 포장된 건 아닐까, 이런 비판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이성을 인간 존엄성의 유일한 근거로 삼게 되면 그럼 인지 능력이 좀 다른 분들의 존엄성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윤리적인 질문도 남게 되죠. 네. 그래서 책은 좀 대안적인 관점도 함께 제시합니다. 책임과 가치의 원천이 꼭 내면의 이성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전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신념, 그러니까 신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약속이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군요.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이나 어떤 충동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진지하게 응답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기준으로 삼는 삶은 자칫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쉽다는 어떤 경고이기도 하고요. 결국 내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나를 넘어서는 어떤 가치 혹은 뭐 관계, 신념과의 연결 속에서 책임감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혹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내면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어떤 기준이나 소중한 관계에서 오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삶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죠. 쾌락과 고통, 이 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네요. 벤담의 주장은 아주 명쾌하죠. 좋은 것, 선이란 건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거고 나쁜 것은 그 반대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 아래서 쾌락의 양이라든지 지속시간 같은 걸 계산해서 가장 많은 쾌락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합리적이고 좋은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당장 기분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관점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책에 소개된 불교의 수바 비구니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이야기 정말 극적이죠. 수바라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막 칭찬하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함께 감각적인 쾌락을 누리자, 뭐 호화로운 궁전이나 향기로운 침대 이런 걸 약속하면서요. 네. 하지만 수바는 이걸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 덧없는 쾌락보다는 내면의 평화,
즉 마음의 고요함과 깨달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그 남자가 그녀의 눈이 너무 아름답다고 집요하게 칭찬하니까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눈을 뽑아서 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집착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가져가세요. 라고요. 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강렬한 이야기네요. 쾌락을 거부하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고통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욕주의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갈애라고 하죠. 무언가를 향한 아주 강렬한 욕망이나 집착. 이것이 바로 고통, 고, 두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쾌락 자체가 뭐 악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쾌락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결국 윤회의 굴레에 묶어두고 진정한 해탈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수바 비구니의 행동은 이런 감각적인 쾌락과 고통이라는 이분법 자체를 넘어서서 깨달음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불교의 이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로버트 노직의 경험기계 사고 실험도 딱 떠오르네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즐거운 경험을 현실과 똑같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상현실 기계가 있다면, 그래서 평생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심지어 그 안에서는 내가 기계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된다면 과연 그러고 싶을까? 하는 질문이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노직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게 단순히 즐거운 느낌이나 쾌락적인 경험 그 자체인가?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기계에 들어가는 걸 좀 망설인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주관적인 행복감 외에도 실제 현실과 연결, 즉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둔다는 걸 시사합니다. 삶에는 단순한 쾌락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반증인 셈이죠. 네. 자, 이제 관점을 더 넓혀보겠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정말 덧없이 짧은 우리 인간의 삶, 그 의미를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로 넘어가 보죠. 칼 세이건이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 사진을 보고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덧이라고 불렀던 이야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본 지구가 정말 티끌 같은 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세이건은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겸손함과 연대감을 가르쳐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점유에서 벌이는 온갖 갈등이나 오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이 행성을 아껴야 한다 이런 메시지였죠.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예요. 네, 맞아요. 또 생물학적인 관점도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주는데요. 저명한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윌슨은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힘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왔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개체 선택의 압력인데 이건 생존 경쟁 속에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심, 때로는 속임수 같은 특성들, 윌슨은 이걸 죄악에 비유했습니다. 이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고요. 아, 이기적인 본능이군요. 네, 다른 하나는 집단 선택의 압력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생존에도 유리했기 때문에 관용이라든지 협동심 같은 이타적인 특성들, 미독에 비유했죠. 역시 함께 진화해 왔다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본능과 이타적인 본능,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윌슨에 따르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성인인, 동시에 죄인인 그런 모순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는 특히 부족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집단은 배척하는 경향, 이걸 인간의 가장 위험한 본성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네. 이걸 극복하려면 이성의 힘을 발휘해서 인류 전체의 연대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지구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죠. 의미심장하네요. 이런 거시적인 관점과 더불어서 삶과 죽음이라는 좀 더 개인적인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불교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과 무아,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개념입니다. 무상과 무아. 네,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의 구름 비유가 이걸 참 잘 설명해 주는데요.
구름은 원래 바닷물이 중발해서 하늘에 뭉쳤다가 비가 되어서 땅으로 내리고 강을 따라 흘러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름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단지 물이라는 본질이 형태를 바꾼 것뿐이다. 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름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럼 우리 자신도 그 구름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네, 틱나탄 스님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탄생이나 소멸은 없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면 죽음 역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우리는 지금만을 살아간다. 이걸 강조하시죠? 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아주 깊은 통찰인데요. 근데 이 책에서는 또 다른 굉장히 흥미로운 반론도 제기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일대의 또 다른 철학자죠. 마르틴 헤글론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오히려 삶의 유한성이 가치의 원천이라고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영원한 영혼을 가정하거나 틱나탄 스님처럼 상실을 겪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네, 헤글론드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중요해지고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상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을까요? 헤글룬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 등이 추구하는 모든 집착과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가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마저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영원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유한함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것인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죠. 와,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막 부딪히네요. 영원과 유한, 집착과 초월. 어느 한쪽이 딱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좀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서평에서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가 바로 의문이었어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어떤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지는 그 과정 자체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요. 네, 맞아요. 서평자는 환경이나 교육 같은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가치처럼 보이는 것, 바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 돈. 그렇죠. 돈은 분명히 중요한 도구지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돈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나 가치 있는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럼 돈 대신에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나요? 서평자는 자유를 중요한 가치 후보로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냥 제멋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그런 방종과는 달라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용기요. 네, 과거 중국에서 여성들의 발을 기형적으로 묶었던 그 전족, 풍습을 예로 들면서 자유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인간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아, 전족. 정말 끔찍한 예네요. 그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서평자가 제안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실천적인 방법은 매일의 성찰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지? 혹시 좀 후회되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는 거죠. 매일매일요? 네, 이런 작은 성찰들이 쌓여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토대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알아차리는 관조의 힘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정말 진실일까?
더 나은 선택은 없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인 거죠. 매일의 작은 성찰.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좀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고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성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기만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합리화하거나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때로는 나를 잘 아는 친구나 스승, 혹은 어쩌면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의 솔직한 피드백이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 쓴소리도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방어 기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안 그랬는데? 부인? 아, 그땐 어쩔 수 없었어. 핑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축소? 이런 흔한 반응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 기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좀 불편한 진실이라도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성찰과 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과 자동 조종 모드에서 깨어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 아주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길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그 익숙한 목표의 의무를 던져보기도 했고요. 책임감과 가치의 근원을 탐색했고 또 쾌락과 고통, 유한함과 영혼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가치 있는 삶은 정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의문과 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네, 과정 그 자체. 서평자의 말처럼 그 열쇠는 어쩌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책 말미에 피칸나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피칸나무는 혼자서는 열매를 잘 맺기 어렵고 숲 전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함께 열매를 맺으면서 번성한다고 합니다. 아, 피칸나무요? 네, 그렇게 맺은 열매는 다람쥐 같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또 그 동물들은 씨앗을 퍼뜨려서 숲 전체의 생존을 돕는다고 해요. 서로 돕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이 단순히 나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뭐 가족이나 친구, 직장, 더 나아가 사회 전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함께 번성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맥락에서 이런 상호적인 번영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